예, 안녕하세요. 하우투 ETF의 박상준입니다. 오늘은 설을 맞이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그 소프트뱅크에서 쿠팡 이후로 두 번째 역대 큰 규모의 이제 투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저희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의 오기석 상무님을 모셨는데, 저희가 이제 오기석 법인장님 모시고 오늘 ETF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간단하게 뭐 시작하기 전에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3프로에도 많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간단하게 법인장님 소개랑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회사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 저희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는 이제 16년에 한국에서 시작한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그 좀 독특하게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투자 솔루션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종목 선택을 바탕으로 한 솔루션을 하는 그 저희 크래프트 브랜드 ETF도 지금 NISE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자산 배분 관련한 솔루션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주요 은행들 로보 어드바이저리 솔루션이 저희 모델을 탑재를 하고 있고 한 10곳 정도 이상의 운용사, 보험사, 이제 은행들의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도 저희 모델이 탑재되어 있고 저희가 또 이제 하고 있는 건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트레이딩 솔루션인데 어느 시점에 주식을 매매해야 상대적으로 수익을 잘 얻을 수 있는가라는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증권사들 를 통해서 기관 고객들에게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프트뱅크 이제 그 투자 유치를 올 초에 받았고요.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알려진 것 같고 저는 이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에 조인한 게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이제 뱅가드에서 한국 담당을 하고 있었던 이제 기관 세일즈 대표를 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직전에는 사실 또 디렉션이라는 ETF 운용사에서 한국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마켓을 좀 맡고 있었었는데, 그, 한국에서 제일 많이 거래하시는 상품 중에 하나가 또 레버리지 인버스 ETF들 상품을 많이 거래하셔서 그쪽 회사에 있었었고, 그 직전에는 이제 미래에셋 쪽에서 ETF 펀드 매니저, 퀀트 매니저를 했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저는 운용사에서 이제 커리어를 많이 쌓아왔고요. 지금 스타트업에 와서 좀 좌충우돌하면서 열심히 일 배우고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 요새 굉장히 화두가 되기도 하고 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께서 자산 배분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법인장님께서는 그 한국에서 굉장히 거래 많이 하는 디렉션 쪽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또 이제 패시브 쪽에서 굉장히 큰 하우스인 뱅가드 쪽에서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제 좋은 말씀 ETF에 대해서 좀 들려주실 말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최근에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쿠팡 다음으로 큰 규모 그래서 1,750억 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향후에 사업 비전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의 확장 계획은 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우선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1,750억 원이라는 큰 투자를 유치를 한 것 자체가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사실 저희와 유사한 다른 이제 스타트업 업체들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간단하게는 아이폰 혹은 뭐 다른 이제 갤럭시를 했을 때 홍채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얼굴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는 것도 다 사실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 삶에서 심지어 뭐 세탁기에도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인공지능 솔루션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삶에서 인공지능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실 이제 그 적용 속도가 느렸던 산업 중에 하나가 금융업이었어요. 금융업 같은 경우가 좀 늦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변화의 물결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투자 근무를 하고 싶은 거는 지금 국내에서 저희가 쌓아왔던 지금 저희 솔루션을 탑재한 이제 자금 운용이 이래저래 지금 다 합치면 한 1.7조에서 1.8조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그
저희 인공지능 기반으로 투자되는 솔루션을 해외에도 확장을 하자. 그래서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제가 있으면서 홍콩의 유명한 이제 핀텍 업체들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터넷 은행 같은 곳들하고 지금 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동일한 이야기로 지금 미국 법인도 이제 확장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법인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그 블랙락하고 뱅가디에서 경영진이셨던 지금 로버트 네스터 라는 이제 이분, 그리고 사실 디렉시온의 ETF에는 또 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은 지금 저희가 모셔서 지금 미국 비즈니스 본격적인 확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산운용업 시장에 좀 본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그 변화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고객들한테 유의미한 이제 그 혜택이 오는 형태의 변화를 지금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소프트뱅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좀 이제 투자를 미리 하셨었는데 요번 이제 그 투자가 화두가 된 것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소프트뱅크가 이런 테크 기업들에 있어서는 좀 성견 지명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각광을 받은 것 같고 뭐 이제 연락도 자주 드리기 힘들 만큼 좀 굉장히 좀 많이 눈꽃 뜰 데 없이 바쁘신 이런 어떤 일정을 좀 소화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금 확장세가 빠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미국에는 ETF가 4개 정도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향후에 이제 그 한국 고객분들께서 이제 미국의 ETF는 워낙 이제 자연스럽게 거래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ETF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제 비즈니스의 일부분을 이제 담당하는 ETF가 있는데, 그 미국에 있는 현지 운용사에 저희 크래프트 브랜드로 저희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는 형태로 이제 운용이 되고 있는 케이스고요. 지금 4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미국 대형주 기반의 액티브 전략인 QRFT,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대형주 기반의 모멘텀 전략인 AMOM, 테슬라 주집계라고 좀 많이 알려졌던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대형주 기반의 이제 배당주 전략인 HDIV,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대형주에서 중형주까지 커버하는 형태의 이제 가치주 전략. 근데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일반 가치주가 아니라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조금 비중을 높여가면서 투자하는 이제 NVQ, 이렇게 지금 4개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뭐 인터뷰를 하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ETF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자산 배분 입장에서 봤을 때 채권 쪽의 비중도 좀 늘릴 수 있고 좀 가치주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실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해 줄 수 있는 ETF들이 좀 있어서 흥미로운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테슬라 쪽집게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국 예탁원 가서 집계 자료를 보면 한국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고객의 테슬라 사랑은 좀 영원하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크게 많이 테슬라를 좋아하고 계신데, 이 테슬라에 대한 운용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뭐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AI로 분석을, 백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예측한다는 것과 그 어떤 시스템 트레이딩과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기가 힘들었는데, 사실 뭐 이번에 테슬라의 운영 스킬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어떤 그 AI로 분석이 시장에서 잘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거를 좀 증명했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때 운용을 했는지 그런 스토리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사실 요 스토리가 이제 많이 국내 언론보다는 해외 언론에서 훨씬 더 많이 다뤄졌던 것 같아요. 요 이야기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나왔었고, 파이낸셜 타임즈에도 나왔었고, 그 뭐 CNBC에서도 사실 이제 다뤄졌었고, 블룸버그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AMOM ETF가 처음으로 테슬라를 담았던 게 2020년 5월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 5월 전에는 투자를 안 하다가 5월에 처음 담았었고, 그래서 그 5월부터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 5월부터 작년 한 4월까지 이 구간을 보면 테슬라가 월간 단위로 봤을 때 월간 수익률이 상승했던 구간에서는 최대 한 10%까지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담아 있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하락했던 구간이 몇 번 있었었어요. 그리고 2020년 8, 9월에 좀 많이 빠졌었고,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는 1월에 고점을 치고 하락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기 직전에 저희가 전량 매도를 다 했었었거든요. 테슬라를 완전히 포트폴리오에서
좀 더 이익 실현하고 매도를 했던 그런 경험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독특하게 이제 그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던 그런 케이스고, 돌이켜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럼 인공지능이 그럼 뭔데 이제 이렇게 잘 잡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공지능도 틀릴 때 있어요. 틀릴 때가 있고 사실 많습니다. 사실 사람의 경우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펀드 매니저들 이제 보더라도 그 뭐 100이면 100 다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확률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51%, 52%만 사실 맞추면 돼요. 장기적으로 맞추면 꾸준히 성과가 나는 케이스고, 저희 모델 같은 경우도 그런 확률을 이제 높이려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저도 예전에 매니저 그 생활을 하긴 했었었는데, 매니저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투자한 종목들, 예를 들면 내가 테슬라에 투자했다, 혹은 아니면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했다, 혹은 애플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한 번 투자하고 나면 그 종목에 대한 애착 관계가 생기는 경우들이 사실 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좋게 봐서 투자했는데 앞으로도 잘 올라가겠지 라는 이제 그런 이제 감정적인 유대 관계가 종목하고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그런 건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과감하게 이익 실현하는 경우들이 많고, 조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펀더멘탈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다시 재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감정이 좀 배제된 형태의 의사결정이 인공지능 투자의 좀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뭐 저도 애착 관계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종목의 좋은 점만을 더 좀 보게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냉정하게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테슬라로 또 굉장히 유명해졌던 게 이제 아크자산이었었는데, 아크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제 크래프트라든지 비교를 좀 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액티브 운용을 하면서. 다만 이제 뭐 기계적으로 분석을 하느냐, 이제 펀드 매니저가 분석을 하느냐.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크래프트랑 아크자산의 이제 성과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보시면 사실 굉장히 현저하게 좀 큰 차이가 나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빠질 때도 어찌 보면은 이제 뚝심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가지고 있던 신념이라든지 그런 거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뭐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그 당시에는 좀 과대한 낙폭을 좀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든 투자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복리 효과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누적돼서 쌓아가다 보면은 이제 긴 시간 후에는 그게 굉장히 큰 수익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조금만 지금과 같은 장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같은 장에서 낙폭 과대를 보이기라고도 한다면 그게 좀 꺾이는 건데, 그것들을 기계적으로 좀 굉장히 잘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크래프트 ETF 같은 경우에도 제가 S&P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아웃퍼폼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도 최근에 이제 뭐 자산 배분 그리고 은퇴 주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SPY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SPY를 뭐 넣는 것도 괜찮지만 포트폴리오에, 하지만 QRFT, 크래프트 ETF 같은 경우에는 SPY와 비슷한 이제 추적을 하지만 아웃퍼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크래프트를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AMOM 같은 경우에 이제 모멘텀 투자하는 ETF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경쟁 ETF인 인베스코의 ETF 에 대해서 굉장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이제 낙폭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좀 낙폭이 좀 컸었던 이유가 있는지 좀 그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은퇴 자산으로 SPY 대신에 QRFT를 이제 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먼저 감사한 말씀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제 전체 자금이 100이라면 액티브 전략은 한 20 정도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100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제 패시브를 많이 가져가시면서 추가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이제 액티브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이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성과가 조금 이제 시장의 하락
이 좀 발생하는 구간에서 지금 낙폭이 조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그 차이가 나는 전략이 뭐냐면, 이제 일반적인 패시브 전략들 혹은 뭐 모멘텀 전략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한 6개월에 한 번, 혹은 뭐 길면 1년에 한 번, 뭐 짧으면 3개월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가 바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조금 덜한 상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최고의 투자 기회를, 저희가 생각했을 때 최적의 투자 기회를 계속 찾기 위해서 매달 리밸런싱, 그러니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형태가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낙폭이 발생하기 이제 직전 상황까지 보면 모멘텀이 좋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 사실 오히려 지금 가장 많은 하락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1월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아쉬운 상황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만드는 모델도 그렇고 전략 같은 경우들이 결국은 이제 매달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초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의 그 확률에 이제 베팅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보면 다시 여전히 꾸준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좀 모멘텀 주식들이 좀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좀 네. 낙폭이 과대했었는데, 뭐 향후에 이제 장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좀 그럴 때 모멘텀 주식들이 조금 더 힘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만큼 상승폭도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HDIV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이, 저희가 이제 고배당 ETF에 대해서 관심들은 좀 있고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편이지만, 이제 그 고배당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기대치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주가의 상승도 좀 노려볼 만한데, 그게 조금 안 된다는 것들이 좀 많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인데, 이 HDI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 ETF랑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아웃퍼폼을 많이 해서, 사실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에도 굉장히 이제 좀 유용한 그런 ETF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MVQ 요 ETF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이제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무형 자산을 평가한다는 것이 사실은 개인 투자자로서 굉장히 힘든 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큰 종목, 아는 종목에만 좀 편중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 이 종목의 탑홀딩스를 보시면 사실 저희가 아는 종목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도 좀 많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저희를 알아서 이 무형 자산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평가해서 가치 투자주에 투자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4개 ETF가 자산 배분으로 자기가 이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넣기에 굉장히 좋은 ETF다. 제가 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요 4개 ETF 말고도 좀 공격적으로 이제 좀 확장하려고 하는 ETF, 그런 계획하시는 게 좀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현재 4개 ETF를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저희가 어떤 전략을 삼고 있냐면, 저희가 사실 이제 운용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현지 운용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트너분들하고 같이 ETF를 같이 출시하려는 계획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이디어는, 하나는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ETF가 지금은 아마 QQQ인 것 같아요. 인베스코 나스닥을 추천하는 QQQ인데, 나스닥 대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ETF에 대한 지금 이제 아이디어가 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 모델로 나스닥 대비 초과 수익을 만들어 가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산 배분 관점에서도 좀 접근을 하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ETF도 하지만 사실 훨씬 더 큰 비즈니스는 자산 배분 관련한 비즈니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그 국내 운용사에 제공하는 ETF 중에, 그러니까 전략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그 국내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테마성 ETF들 있잖아요. 테마성 ETF들 한 절반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좀 베타를 추종하는 이제 ETF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테마 ETF에 대한 이제 편입 비중을 최대 50%에서 0%까지 조절해 나가는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50% 0% 조절하면 나머지 부분 뭐가 되냐면 현금 부분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좀 힘든 상황에서는 사실 현금 비중이 한 30% 가까이 지금 올라가 있는 케이스가 되는데, 좀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이제 현금과 위험자산 간의 배분을 하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이제 EMP 형태로는 출시를 하고 있고, 이런 형태의 확장된 이제 자산 배분 버전, 그래서 필요할 때는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지금 인공지능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제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형태의 이제 전략들도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좀 이제 홍콩 쪽에서 지금 작업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많이 이제 관심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ESG 관련해서 많이 관심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ESG에 대한 전략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다시 한번 인핸스 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최근에 트렌드라든지 이런 분석에 굉장히 뛰어나시다는 생각을 좀 제가 드는 게 QQQ가 굉장히 인기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변동이 크다 보니까 이제 QQQ도 그렇지만 TQQQ조차도 이제 몇천억이 넘는 규모가를 보유하고 계실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 나스닥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는 그런 ETF가 나오시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테마성 ETF에만 이게 좀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은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서 조절을 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가장 힘든 게 현금 비중을 좀 들고 간다는 게 좀 힘든 편이에요. 그래서 그 현금 비중도 알아서 이제 조절을 해줄 수 있는 ETF가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저는 좀 인기가 있을 것 같고 ESG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이제 많이 각광을 받는 그런 섹터여서 이제 좀 나오는 ETF가 좀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법인장님께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ETF 업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ETF 투자를 하거나 선택을 할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 뭐 그런 면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사실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그 ETF 투자하실 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 투자하시다가 해외 주식 가셨다가 또 ETF 투자하는 이런 패턴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처음 이제 투자하시는 상품 관련해서 이제 너무 수익률만을 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익률만 사실 이제 찾다 보면 어떤 상황에 좀 많이 빠지게 되냐면 사실 아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죠. 1년에 뭐 한 300% 가까이 올랐던 그런 거니까, 무조건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또 합리적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가격이 비싸지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흐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률만 쫓아서 투자하신다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 어떻겠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려면 사실 현실적인 기대 수익률을 맞추시는 게 필요해요. 현실적인 기대 수익률. 지금 투자하실 때 보통 내가 연 20%는 벌어야지, 30%는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실 텐데, 지금 글로벌 운용사들, 제가 있었던 뱅가드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운용사인 블랙락도 마찬가지고 뭐 QQQ를 가지고 있는 인베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운용사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향후 한 10년 정도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어느 정도 보냐면 기대 수익률을 아무리 높게 봐야 한 7, 8%가 맥스예요. 그러면 사실 내가 투자하는 게 나머지 평균적인 투자자들하고 유사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연 한 7, 8% 정도 수익을 얻는 거를 사실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처음부터 목표 수익률, 나의 목표 수익률과 시장에서 실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에 이제 매칭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10%, 뭐 7, 8%를 얘기하지만 난 20%를 원한다라고 하면 계속 공격적인 상품들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공격적인 상품들, 굉장히 테마틱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성장주 혹은 스토리 위주로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다 보면 좋을 땐 굉장히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모하메드 알 아리안이라고 예전에 이제 핑코에 계셨다가 지금 알리안츠에서 시니어 어드바이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차트를 하나 기고를 하셨어요. 뭐냐면 버크셔 해더웨이하고 그리고 아크 ETF 두 개의 성과를 비교를 한 거거든요. 2020년 초반부터 이제 비교를 했는데 아크 ETF가 진짜 굉장히 크게 올라가다가 지금은 오히려 버크셔 해더웨이의 주가가 아크보다 더 높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 결국은 이제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 물론 이제 그 이야기 자체가 버크셔 해더웨이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공격적인 투자는 그만큼의 위험 혹은 변동성 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이제 사실을 이제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인의 투자에서 실제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투자할 건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의 수익률 자체는 투자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장기 투자의 투자 성과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 결국은 투자자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투자 습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것.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보시는 시청자들 중에서도 상당수의 분들이 성과가 사실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 워낙 이제 서학개미분, 투자자분 포트폴리오 이제 예탁결제원에서 나오는 거 보더라도 공격적인 종목들이 많은데, 그럼 이런 종목들이 사실 뭐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많이 빠지면 뭐 30% 이상도 빠졌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그 자연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투자 안 해. 내가 이 돈 지금 어떻게 내가 모아서 투자를 한 건데 이 30% 빠져? 투자 안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사실 버티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버티고 넘어가시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작년부터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오는 구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자산군은 이제 배당주하고 가치주다. 주식의 개념으로 본다면. 근데 이런 부분 쪽에 사실 투자하셨으면 이제 지금 많이 하락했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덜 빠지셨을 거예요. 그럼 덜 빠지면 그만큼 내가 오랫동안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ETF 투자하실 때 항상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를 다시 종합해 보면 잘 분산화된 투자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좀 저도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고점과 저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섹터별 어떤 뭐 주식이 됐던 섹터가 됐던 항상 핫한 섹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자금이 몰리는 건 사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기에 뛰어들었다가 이렇게 어떤 과대한 낙폭 시기를 겪고 나면은 이제 투자를 안 하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지금 좀 많이 조정을 받고 힘든 시기죠. 이런 시기야말로 좀 이제 좀 옥석을 가려서 진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쪽으로 교체하는 어떤 그런 시기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법인장님 모셔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뭐 홍콩도 설날 좀 길게 쉬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죠. 녹화하는 시점은 다음 주니까. 네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구정을 화수목 이렇게 3일 쉽니다. 그래서 네, 가족들과 좀 시간을 보내려고 홍콩에서 하고 있어요. 네. 월요일도 쉬면 좋을 텐데 또 얄궂네요. 월요일은 하루 연차를 쓸까 생각 중입니다.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연차 쓰려고요. 네. 사실은 한국도 이제 오미크론이 많이 퍼지면서 좀 힘든데 홍콩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 건강하시고 이제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기석 법인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